안녕하세요. 책 읽는 카페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서재에서 펴낸 박상률 작가의 쓴다 또 쓴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률 작가는 1990년 한길문학의 시를, 동양문학의 희곡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와 희곡을 비롯 소설과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을 그려내기 위해 애쓰는 한편 교사와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 및 강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문학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소설 봄바람은 성장기를 거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8년에 아름다운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시집 진도아리랑, 하늘산 땅골 이야기, 배고픈 웃음, 꽃동양치, 국가공인 미남, 소설 봄바람, 나는 아름답다, 밥이 끓는 시간, 나는 20살 아니만 19살, 방자왈왈, 개님전,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저 입술이 나직다, 통행금지, 나를 위한 연구, 눈동자, 희곡집 풍경소리, 동화 바람으로 남은 엄마, 미리 쓰는 방학일기, 도마이발소의 생선들, 개밥상과 시인 아저씨, 구멍 속 나라, 어른들만 사는 나라, 볼거숭이 나라, 개조심, 자전거, 애국가를 부르는 진돗개, 아빠의 봄날, 백발백중 명중이 무관을 꿈꾸다, 엿소리 특공대, 산문집 동화는 문학이다, 청소년 문학의 자리, 어른도 읽는 청소년 책,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나와 청소년 문학 20년, 서당께도 술술 자신만만 글쓰기, 박상률의 청소년 문학하다 등을 썼습니다. 소설 봄바람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은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 쓴다 또 쓴다라니, 수필집 제목이 뭐 이래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수필집이라면 낭만적이거나 달콤한 제목이 어울린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곁들여 수필집이라면 붓 가는 대로 쉽게 써진다는 편견도 있다. 그런데 시든 소설이든 동화든 희곡이든 쉽게 써지는 것은 없다. 수필도 마찬가지. 어떤 장르의 글이든 쉽게 써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문패를 내걸었다. 계속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과정에서 쓰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고 안 쓰면 몸이 간질거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또 쓰자는 의미로 마침표 대신 쉼표를 썼다. 내 속내를 더 드러내자면 계속 써야 한다는 뜻으로 쓴다 또 쓴다처럼 끝 쓴다 다음에 물결 표시도 한다. 그러나 이건 나를 다그치며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라 남들에게까지 주문하진 못하겠다. 날마다 써야 손에서 쓰는 열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으로 잘 알려진 남미 콜롬비아의 작가 마르케스는 일찌감치 이걸 간파하고 자신은 쓰고 있는 작품이 끝나면 손의 열기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다음 작품을 시작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작가는 한 작품이 끝나면 좀 쉬고 싶어 한다. 작품 쓰는 동안 진이 다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작품 쓰는 요령도 몸에서 같이 빠져나간다. 다시 시작하려면 상당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 어떤 경우엔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글을 쓰게 한 뮤즈 내지는 몸주가 영영 안 찾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늘 써져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니까 써진다고 말한다. 작가는 그저 쓰는 존재일 뿐이다. 잘 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잘 써진다고 생각한다. 샘물은 계속 퍼내야 새물이 고인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듯. 나는 수필과 에세이를 구분한다. 물론 어떤 글은 정밀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수필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가공을 하고 형상화를 해서 문학성을 갖추는 것이다. 에세이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 정보 위주, 칼럼글, 소논문, 평론 성격의 글을 이른다. 물론 두 글의 성격이 뚜렷이 구분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게 수필이나 에세이의 단점은 아니다. 나아가 어떤 수필은 단편소설 혹은 산문시 같기도 하지만 무 자르듯이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게 단편소설의 단점도 아니고 산문시의 단점도 아니고 수필의 단점은 더더욱 아니다. 수필이고 에세이고 간에 오랫동안 소설이나 시에 비해 결식구 내지는 서자 취급을 받은 게 사실이다. 수필이나 에세이는 소설가나 시인이 소설이나 시로 쓰고 남은 얘기거리 내지는 생각을 무형식의 틀에 담아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의 한 장르로 정당히 대접을 못 받고 소설가나 시인의 역이 취급을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어떤 취급을 받았든 수필도 이제는 당당한 문학의 한 갈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수필이 더 문학적 위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 담은 수필은 지난 몇 년간 신문, 잡지, 웹진, 페이스북 등에 쓴 글이다. 200년도 훨씬 넘는 조선시대의 글쟁이 이덕무의 소품문은 종횡무진한다. 이 책에 담은 수필은 종횡무진하기는커녕 길이, 내용 모두 어지럽기 짝이 없다. 난삽한 원고를 잘 정리하여 예쁜 책으로 만들어준 출판사 특별한 서재의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는 글둔벙이 있는 이야기밭 언저리에 산다고 말하길 좋아한다. 그곳에서 하루가 한평생이라 여기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며 마냥 아득하고 먼 하늘을 가끔 쳐다보며 쓴다, 또 쓴다. 2020년 봄 무산서재에서 박상률 1부 글을 쓴다는 것 소제목 객꿈 객꿈 어떤 책의 앞날개에 적힌 내 양력의 첫머리 부분이다. 사람보다 더 유명한 진도에서 개띠해에 태어나 개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중에 광주와 서울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슴속으론 늘 좋은 의미의 개 같은 인생을 꿈꾸었다. 그 꿈이 아주 개꿈이 안 된 건 글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다. 진도는 어찌된 일인지 사람보다 개가 더 유명하다. 워낙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지라 더욱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개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썼다. 커서 고향 진도를 떠나 광주로
서울로 공부길에 나서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늘 좋은 의미의 개 같은 인생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고향을 떠나 도해를 떠돌며 사는 동안 자칫 내가 꾸는 꿈이 아주 허망한 개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때마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 같이 살았던 개를 가슴속에 되살리며 내 꿈이 개꿈이 되지 않도록 의식, 무의식 노력을 다했다. 가슴속에 품은 내 꿈은 누가 뭐래도 개 같은 인생이다. 개 같은 인생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살며 무시당하는 인생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개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개 같은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꿈꾸는 개 같은 인생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진돗개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종자이다. 산을 오르내리며 사냥을 해야 할 때와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다른 가축을 지켜야 할 때를 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후연지기를 맘껏 발휘할 때와 집을 지키는 직분을 다해야 할 때를 잘 아는 존재라는 말이다. 진돗개에겐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돗개가 타고난 본능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본능이라면 본받을 만한 본능이다. 진돗개는 절대로 먹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잡은 쥐 같은 것을 먹지 않는다. 가끔 쥐약 먹은 쥐를 먹고 죽는 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개는 진돗개의 개도리를 하지 않은 개다. 진돗개는 자기 위장의 3분의 2쯤만 채운다고 한다. 결코 과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진돗개는 위장병을 앓지 않는단다.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진돗개. 이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듣던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놓는다라는 밥상머리 교육과도 부합한다. 먹는 것을 통해서도 삶의 묘미를 일러주시던 할아버지. 자연스러움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일. 사람인 내가 개에게 배워야 할 덕목이다. 개의 도리이지만 사람 도리이기도 한 것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면서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게다가 욕심은 얼마나 부리고. 10수년 전 아이가 중학생 무렵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고향 진도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 그때 이런 시를 탄생시켰다. 아들놈이랑 서울에서 내 고향 진도까지 눈보라 뚫고 걸어가는 길이었다. 가다가 팍팍한 다리도 쉬고 줄인 배도 채울 겸 길가 기사식당에 들어서자 운전기사들 밥 먹다 말고 우리 부자 행색 보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 눈 속에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유? 진도까지 갑니다. 아, 거시기 진돗개 유명한데 말이유? 예. 지금도 거기 진돗개 많시유? 예. 왜 사람들은 진도에 사람도 산다는 생각은 않고 개 안부만 묻는 걸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 넘쳐나서 사람 안부는 물을 것도 없는 걸까? 그럼 개만도 못한 사람들은 모두 쥐일까? 아님 고양이일까? 이러다가 사람만도 못한 개가 넘쳐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하다 말고 아차 며칠째 우리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점심 식사나 하셨을까? 밥 먹다 말고 고향집에 전화를 넣는다. 어머니 시방 충청도 지나고 있는데 별일 없어요? 내사 뭔 일 있겠냐만 노랑이가 속 새낀다. 왜 또 너네 집 개랑 싸고 다리 한 짝 부러져서 들어왔소? 아니 그것이 새끼 낳더니만 입맛이 없는갑서. 무엇이든 주는 대로 잘 먹던 입인디 요 며칠 새 된장국도 안 먹고 미역국도 안 먹고
강아지들 젖도 안 먹이려고 그랴. 아무래도 지가 잡아놓은 노루뼈라도 고아서 먹여야 쓸랑갑다. 늙은 어머니 인역 안부는 뒷전이고 개 안부만 길게 전한다. 아, 나도 못 먹어본 노루뼈국. 개 안부 전문. 진돗개는 자연스럽게 사냥을 한다. 그래서 노루도 곧잘 잡아놓고 사람을 부른다. 사람은 개가 잡은 노루를 산에서 집으로 가져와 살은 장조림을 하고 뼈는 고아 먹는다. 동물 애호자가 이 사실을 알면 즐겁을 할지도 모른다. 노루를 잡는 개라니. 사냥을 하는 진돗개를 나무랄지 모른다. 노루가 얼마나 순한 짐승인가. 하지만 진돗개에겐 순한 노루도 잡아야 하는 게 자연의 이치에 맞는 일이다. 시 개 안부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안부는 뒷전이고 개 안부만 길게 늘어놓으신다. 개가 바로 노모를 지켜주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다 어머니를 떠나 도예로 흩어져 갔지만 개는 시골집을 지킨다. 그런 개이기에 출산 후 입맛을 잃은 어미개에게 자신이 잡은 노루의 뼈라도 고아서 먹이고 싶은 게다. 어머니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가리지 않는다. 다들 소중한 숨탄 것일 뿐이다. 목숨을 타고난 것은 다 귀중하다. 그렇다면 노루도 숨탄 것이잖아. 그런데 노루를 개에게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하다. 어머니에겐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가 노루를 사냥하는 일, 노루뼈를 개에게 고아 먹이는 일, 이런 일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세상엔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일이 도처에 횡행한다. 자연스러움을 무시하는 일이 되레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일이 삶에 있어 가장 절실한 대목이다. 진돗개와 진돗개, 나는 둘을 구별한다. 진도에서 태어났으며 진돗개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개는 진돗개로, 진도가 아닌 무태에서 태어났지만 진돗개의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 개는 진돗개로 표기한다. 나는 진돗개든 진돗개든 개의 도리를 하길 원한다. 그러려면 사람부터 사람 도리를 해야 마땅하다. 개든 사람이든 도리를 다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터. 소제목, 글쓰기 운명. 글을 쓰고 사는 게 자신만의 의지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글쓰기는 흔히 천형이라 일컬어진다. 하늘의 벌을 받은 인간들. 나는 글쓰기를 그리스도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부디즘식으로 말하면 전생의 업이나 인연 탓이고, 조선식으로 쉽게 말하면 다 제8자다 라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글쓰기는 운명.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글 쓰는 일이 내게 가장 적합한 일로 여겨지긴 한다. 일단 고향 진도의 자연과 역사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소시적의 마지막 조선 사람 같았던 할아버지한테 받은 훈육 또한 무시 못한다. 시경을 비롯하여 당송 8대가의 글을 뜻도 모르고 외운 어린 시절, 심심하면 집안의 한적을 뒤적이고 먼 조상 인동 장씨 할머니가 시집을 올 때 혼수로 해온 옛날 옥편을 뒤적거렸으며 할아버지 옥편과 인장의 인주 따위에선 할아버지의 냄새를 맡기도 했다. 아버지 서재에선 최연배의 우리말본이나 양주동의 고가연구, 박정화의 역사소설과 세계수상문화 전집의
백수사의 한국 단편 문학 전집, 울류문화사판 국어사전을 뒤적이며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다. 시골 동네에 들어오는 새농민을 비롯 다른 농민 잡지에서도 단편 소설이나 수호지 같은 번안 소설을 즐겨 읽었지만 무엇보다 즐겨 읽었던 건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져오는 잡지 썬데이 서울, 그 집 형이나 삼촌이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기찻간이나 배선실에서 보던 것이다. 이미 재미없다고 판정을 내린 교과서는 시보리 거리인 등하굣길에 오며 가며 읽었고 영어, 국어는 물론 농업책까지 통째로 외웠던 시절이다.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한문 교육이 그러했듯 문자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줄 알았다. 영어도 한자 익히듯 천자문의 운에 맞춰 외우던 시절. I'm a boy, how old are you 따위를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운에 맞춰 소리내보시라.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지. 아무튼 이때 익힌 한문과 영어로 생계형 야매 번역가 생활을 꽤 오래 했으니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 앞에서 글쓰기는 운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형제라도 아롱이 다롱이 다르듯이 타고난 게 다르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언젠가 닭을 잡느라 목을 비틀고 털을 뽑았다. 그런데 이 닭이 털이 다 뽑혀도 죽지 않고 마루 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할 수 없이 몸집이 작은 막내 동생을 투입했다. 동생이 그 닭을 다시 잡아와 내장 가르는 일부터 쫙 했다. 나는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닭고기를 못 먹었고 동생은 평생 남의 피를 보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 이런 게 다 운명. 운명은 계속 대학은 상과대학으로 갔지만 5.18 이후의 광주의 빛과 바람을 견디지 못해 대학원 다니려고 서울에 왔는데 내가 간 서점의 주인 이아무개 씨 뒷날 국회의원을 한 가 하필 5월시 동인 시집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곽재구, 박몽구, 나종영, 나해철 등 대학 선배들의 시편을 읽게 되었다. 그때 5월시 동인지에서 김진경, 고강헌, 이영진, 최두석 등의 시까지 하나하나 읽을 때 감동이라니. 5월시 동인시에 이어 김남주 시를 찾아 읽게 되었고 박봉우 시인의 시에 매료되었다. 분단의 현실을 그린 박봉우의 시 휴전선은 지금 보아도 절창이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의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시인은 훗날 신춘문예 예심 볼 때 신동엽의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본심에 올려 입선하게 하기도 했다. 상과대학 출신이어서 신춘문예의 성향을 몰라 나도 신춘문예의 장시를 응모했던 기억이 새롭다. 1950년대에도 장시를 뽑았는데 1980년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물론 착각. 소제목, 나의 문청 시절. 늘 이런 말을 듣곤 한다. 나도 소녀 시절엔 글 좀 썼지 라는 말. 이름하여 문학소녀. 물론 문학소녀는 감상을 낭만으로 생각하고 문학으로 연결했겠지. 비슷한 말로 문학청년을 들을 수 있는데 문학청년도 문학소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 낭만이 현실로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 말곤. 5월 시를 만나지 않았다면 상과대학 졸업자로서의 길을 갔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은행원으로서 정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회계사나 세무사 업무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단에 나와 글로 못 먹고 살면 택시 운전을 하려고 운전면허 딸 때부터 택시 운전사 자격 기준을 충족시켰는데 아직 못 써먹고 있다. 이것도 다 팔자. 죽을 때까지 글을 써야 할 운명인 듯. 문청 시절을 떠올리면 광화문에 있던 헌책방, 공시책방의 주인장 공진석 선생이 따라 나온다. 그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구해주었고 책의 내용도 기억하면서 조언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은 따로 두었다가 연락하곤 했다. 그때 모은 책들이 이래저래 많다. 그때 나 말고도 공시책방 주인장이 자료성 책을 구해놓고 연락을 해준 사람은 박원순 변호사와 정호승 시인, 공시책방을 자주 들락거렸던 이는 항민사의 김학민 대표, 언론계 출신으로 자신은 당시 여당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지만 운동권 자녀를 두었던 특이한 경력의 남재희 의원, 김종성 소설가, 이문재 시인 등. 광화문이 재개발에 들어가자 공시책방은 서울대상을 고객으로 기대하고 서울대 앞으로 옮겼지만 이는 공 선생의 착각이었다. 책을 찾는 손님이 없는 너른 지하 매장에서 거미줄 쳐놓고 먹이 기다리는 중이라며 자조하면서 골뱅이 안주에 쏠쏠이 소주잔을 비우던 공 선생의 말년 모습이라니. 그는 얼마 뒤 헌책을 사오다 버스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하는데 죽음까지도 헌책방 주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듯하다. 공시책방의 공 선생의 기억력도 대단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외우승 일지의 기억력도 대단했다. 그는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일찍이 절집으로 출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고교를 다닌 인연이 있다. 그는 영어는 물론 한문, 중국어, 일어 등에 능해 불경 구격은 물론 영어책도 우리말로 옮기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박람강기하여 밤에도 전화하면 어느 책 어디쯤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일독을 권했던 고려사 부격판이 지금도 서재에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일찍 피안으로 가버린 그 유막연 강독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만 남겨놓고 지난 여름에 대구 쪽에 강연이 있어 갔을 적에 일부러 합천 해인사를 찾았다. 해인사 도서관의 책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도서 대출 중이로 확인하고 싶었고 그가 승복을 입고 축구를 즐겨 했다고 한 해인사의 운동장을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해인사의 해인지와 보은사의 보은지와 관련한 추억도 있다. 벌써 추억을 되씹고 있는 내가 좀 가련하다. 이상 시인은 인생의 부자는 재산이 많은 이가 아니라 추억이 많은 이라고 했지만 소제목 글쓰기와 홍어 사랑니는 죽어서도 난다는 말이 있다. 주로 사춘기 때 나지만 그래서 사랑니라는 이름도 얻었겠지만 나이 들 때까지 안 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나기는 난다는 것이다. 사랑니는 생식하는 원시 인간한테 필요한 거였는데 인간이 화식을 하면서부터 어금니 안쪽까지 질긴 걸 씹지 않게 되어 점차 퇴화하였다고 한다. 사랑니를 쓸 일이 없는 현대인, 뭐든 익혀먹기 좋아하는 현대인, 요즘 사람들의 글이 꼭 그 짝이다. 먹기에 좋게 익힌 음식 같다.
그래서 적당히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다 넘기면 그럭저럭 소화된다. 사람니는커녕 그 앞에 어금니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아직도 날것 음식은 많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 위주다. 채소에 양념을 뿌려 먹는 것도 그렇고 생선회도 그렇다. 그러한 날것은 사랑니는커녕 어금니조차 쓸 일이 없다. 그리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띠는 까닭도 그래서일 것이다. 슬픈 열대를 쓴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서양은 주로 날것 아니면 익힌 음식 위주라고 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되레 글쓰기를 만회하게 된 현대인은 날것 그대로인 글을 내보인다. 조금 더 나아가봤자 우물우물 씹기 좋게 익힌 음식 같은 글을 내보인다. 근데 글은 날것이나 익힌 음식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삭힌 것도 있다. 김치나 홍어를 보자. 배추는 날것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삭히면 김치가 되어 맛이 바뀐다. 홍어도 날것으로 먹을 수 있지만 삭히면 전혀 다른 맛이 된다. 같은 배추와 홍어지만 변신을 한다. 글쓰기가 똑 이짝이다. 날 것보다는 익힌 것보다는 삭힌 것. 오래 삭혀 맛이 바뀌는 김치나 홍어 같은 글의 감흥이 아무래도 오래 가겠지. 근데 삭힌 것에 사랑니는 소용이 있나 없나. 소제목. 글은 생각이 아니라 언어로.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인 드가와 상징주의 시인인 말라르메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단다. 드가, 나는 말이지 생각은 참 많은데 시 쓰기는 어렵단 말이야. 말라르메, 그런데 시는 말이죠.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로 만드는데 어쩌죠? 그렇다. 시는 생각만으로 되지 않고 말,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드가가 즐겨 그린 발레리나와 같은 움직이는 인체의 역동적인 모습도 소묘 따위의 회화 기초를 통해 인물이나 사물을 보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듯이 시도 언어를 고르는 기초부터 시작한다. 어떤 현상을 보고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대상과 상황에 들어맞는 언어를 고르는 기초 과정을 거치고 이어 몸 밖으로 내미는 언어를 다듬고 또 다듬어야 마침내 시가 되는 것이다. 언어를 골라 다듬다 보면 시인의 생각이 언어에 실린다. 시인은 생각만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를 사랑한다는 건 은유의 힘을 믿는 것이며 언어로서 세계를 되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준다는 얘기. 이게 시가 지닌 은유의 힘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영복에 따르면 노자는 언어는 존재가 거주할 진정한 집이 못 된다고 설파했단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첫 부분을 신영복은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로 해석한다. 이름을 붙여 주어버리면 그 이름으로 굳어버린다. 우리는 곧잘 말이 그렇다는 말이다 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이야기의 내용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하이데거의 말이 말한다는 이 차원에서 이해하면 어떨까? 말은 시인이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어떤 말을 전하는 이가 시인이라는 말씀. 어쨌든 문학은 말, 언어로 한다.
시인은 존재의 전령일 뿐이다. 깊고 넓은 존재가 말을 하면 시인은 그 말을 알아듣고 전한다. 이 말은 쉽게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의 힘이 시를 낳는다는 얘기. 근데 말라르메에 따르면 시를 낳는 것은 언어이지 생각이 아니라는 것. 소제목, 나라 걱정.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 작가회의를 드나들던 때엔 아현동 시절 작가회의 회의실에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건 시가 아니다라는 붓글씨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절제미와 균형 감각보다는 부드럽고 자유로운 자형의 묵직한 불균형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 고향순체보다는 안진경체에 더 가까운 글씨였다. 낙관 인장 위에 광산이라는 호가 적힌 것을 보니 문학평론가 구중서 선생 글씨가 아닌가 싶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구중서 선생의 글씨였다.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릎을 치게 한 너를 광자와 구중서 선생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이 말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가 있을 때 고향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글이다. 언제나 그랬듯 지금도 나라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 누구든 느끼겠지만 시인은 특히 더 느낄 것이다. 시인은 흔히 탄광 속에 카나리아와 잠수함 속의 토끼에 비유된다. 카나리아는 호흡기 조직이 약해 공기 중에 독성이 있으면 바로 느낌으로 광부들이 탄광 속에 같이 데리고 들어갔단다. 카나리아가 위험을 감지하고 울면 광부들이 조심했다고 한다. 잠수함 속에 토끼를 넣은 건 잠수함의 산소가 희박해지면 토끼가 먼저 느끼기 때문이었단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독성이 퍼지고 있고 산소가 희박해지고 있다. 시인들은 벌써 심각하게 느끼는 듯하다. 시인이란 우즈베키스탄에선 가슴으로 말하는 자이고 옛 중국에선 조용하지 않은 자를 말했으며 나아가 세상을 걱정하는 자를 일렀다. 그래서 시를 파자하면 말의 사원, 즉 거룩한 말이 되는 듯.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 그래서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고 하면서 참말할 것을 권유했고 시는 노래이고 참말이라고 했다. 노래 속에 진실을 담아 퍼뜨림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계기가 되게 했던 일을 짐작해보면 알 수 있는 일. 아무튼 다사는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건 시가 아니라고 했다.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탄광 속의 카나리아나 잠수함 속의 토끼가 되는 시대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옛 중국의 시인에 대한 말도 맞는 듯. 대저 시인은 가슴으로 말하고 조용하지 않은 자이고 세상을 걱정하는 자인 듯. 소제목, 밥값과 밥통. 몇 해 전 어떤 문학 강의에서 이종록 시인의 산문 짬뽕과 목탁을 소개했다. 세상이 변해 지금은 스님들의 탁발을 금하지만 탁발은 스님들의 오랜 수행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집에 스님이 탁발을 왔다. 주인 아주머니가 못마땅해 하며 1,000원을 주었다. 스님은 그 1,000원에 파랑에서 3,500원을 더 꺼내 도합 4,500원짜리 짬뽕을 주문했다. 탁발을 먼저 하고 그 돈으로 당당히 먹을거리를 사 먹은 것이다. 중국집 주인 아주머니의 낯도 풀렸고 시주받은 것이 곧바로 먹을거리가 되는 순간, 그 글을 소개하는 순간
김종삼 시인의 장편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천계천변 십전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김종삼, 장편 2 전문. 손바닥 크기만한 장편. 그러나 울림은 손바닥보다 크다. 평소엔 동냥을 했지만 아버지 생일날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 소녀. 시주받은 돈을 바로 먹을거리로 만든 스님. 필시 전에 동냥 받았을 돈을 먹을거리로 만든 소녀. 스님은 목탁을 치며 연불하는 것이 밥값이고 거지 소녀는 동냥을 하는 게 밥값이다. 그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밥을 잘 먹는 게 밥값이다. 어느 도지사는 아이들 먹는 거 끊어놓고 골프 출장 간 뒤 계속 헛소리를 했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명토바가 이르건대 학교 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다. 의무급식이다. 그러니 밥값을 못하는 밥통 같은 어른들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길. 소제목, 서정과 해학. 한글날, 다시 공휴일이 된 날, 나는 한글로 칼럼을 쓰고 작품을 다듬었다. 한글로 내 내면을 드러내고 한글로 내 세계를 잡아냈다. 한글이 아니었다면 나와 내가 속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사뭇 달랐을 것이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내 글쓰기의 바탕은 서정과 해학이라고 용감하게 쓴 적이 있다. 서정과 해학이라. 글감이 서정적인 것이면 철저하게 서정성을 바탕에 깐 묘사 등을 한다. 풍자나 골개미가 도드라진 이야기감은 해학성을 밑자리에 깐다. 이건 고향이 진도였기에 가능한 일인 듯. 어렸을 땐 농사일이 무척 싫었지만 어쨌든 산과 내와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서정적인 감수성을 갖출 수 있었다. 진도는 또 워낙 비옥하고 땅덩이가 크다 보니 산세 험하고 땅이 거친 한경도에 삼수갑산보다 귀양자가 많았고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판소리, 들노래, 일노래, 아리랑, 육자배기 등이 저절로 몸에 배게 되었으니 그러기에 농담조로 나는 고향 팔아서 먹고 산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게 바탕이 되었으니 아이들을 독자로 한 책도 적잖게 낼 수 있었고 안 굶어 죽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성쉽다. 지금도 1,200개를 기억하는 진도아리랑 사설은 시집살이의 고단함, 농사일의 지겨움, 부부관계 등등이 아슬아슬한 노랫말에 들어있지만 매우 해학적이다. 묘지에서 부르는 달구질 노래 같은 건 차라리 흥겨움이고 씻긴 곳은 어떠한가. 상해 나갈 때 부르는 만가소리는 슬프지만 구슬프지만도 않다. 강강술래는 아예 춤곡이고 강강술래의 사설과 춤을 익히면서 저절로 인문 역사 지리 같은 걸 어렴풋하게 꿰뚫게 되기도 한다. 이런 고향 배경에다 외국 문자보다 한글을 먼저 익히게 된 행운이 따라주어 작가로 살 수 있는 듯하다. 만약에 한 세대 전에 태어났으면 일본 글자를 먼저 익히고 한글을 나중에 배워 내 개인 정서와 고향 문화를 오롯이 모국어에 담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한글을 먼저 익히고 한자나 영어를 나중에 익히게 된 게 참으로 다행이다 싶다.
소제목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순수하다는 게 뭐지? 포도주는 잡것이 섞여야 풍미가 좋다는데 순수하게 끓인 증류주엔 생명이 못 살고 묵인 상태에서도 생명체가 못 산다는데 근데도 사회 현실을 외면한 예술가들은 순수를 주장한다. 이들은 이른바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며 순수문학을 주창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관념에 빠져서 난해시 등을 남발한다. 어쩌면 그런 난해한 글은 안 읽기에 독자 대중은 피해를 덜 받는다는 역설도 가능. 이에 비해 참여문학 내지는 민중문학은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이 대단하다. 그러기에 선동시 등을 쓰기도 한다. 높은 산을 오를 때 산 아래 기지에 있는 등산 대장처럼 굴며 대원들만 산에 갔다 오게 하는데 그것도 자신이 갔다 온 길로만 다녀오라고 하는 짝이다. 그 고집이 독자 대중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하여튼 순수문학이 있을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살이와 관계를 믿기에 애초에 삶은 참여적일 수밖에 없는데 작가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에 공감을 하는 데서 글쓰기 출발을 한다. 그러면 내면의 타인도 잘 들여다 보인다. 그래서 작가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주의자는 아닐지라도 진보적일 수밖에 없으며 참여적일 수밖에 없다. 먼저 내 밖의 타인의 삶에 공감해야 자칭 순수문학파적인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은 자신의 시각을 교정할 중요한 공간. 현장을 자주 보아야 민중문학파의 등산대장 같은 독선을 부리지 않게 된다. 가장 좋은 문학은 기존의 형식에 붙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쓰는 일일 것이다. 문학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방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만의 방식과 내용이 언제나 항상 옳다고는 하지 말 일이다. 소제목 쓴다, 또 쓴다. 문학이 위기라고 한다. 문학이 위기 아닌 적이 있었나? 구술문화가 문자문화로 전환된 이래 문학은 늘 위기라고 말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옛적엔 눈으로 보는 문자문학보다는 입으로 구현되는 구술문학이 더 재미있었고 현대에는 영상 매체까지 등장하여 문자를 도구로 하는 문학을 위협한다.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문학만이 아니라 문학이 놓인 생태계 전체가 위기이다. 출판 환경의 변화, 독자의 호응도, 각종 시각 매체의 등장에 따라 문학은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는 신세가 되어 있다. 문학을 둘러싼 분위기가 잠옷 험악한지라 젊은 작가들일수록 위기감을 더 느끼는 모양이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은 영상이나 인터넷 만화 매체에 눈을 돌려 그런 것의 장점을 문학에 도입하자고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은 문학이 더 시각적이어야 하고 감각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나는 글쎄 올시다이다. 문학은 문학이다라는 게 나의 소견이다. 다른 장르에 얹혀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문학이 아니다. 그런데도 젊은 작가들은 다른 장르가 수용자에게 먹힌다고 말한다. 그들은 언필칭 독자의 취향이 변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고전적이게도 독자의 비위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문학에 맞는 독자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문학 엄숙주의 내지는 문학 순결주의를 주장하는 걸까? 나의 이런 태도를 두고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이도 있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문학이 무슨 금과 옥조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나는 내 글이 독자에게 공감을 사면 좋고 외면받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학의 위기 타개책이라는 게 고작 독자를 확보하는 것인가? 문학의 위기는 작가 자신의 작품에 있지 않을까? 문학의 소통은 단 한 명의 독자일지라도 그와 나누는 것이다. 문학 작품이 영화가 되고 만화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이지 그게 장르 간의 벽을 무너뜨리며 소통하는 일은 아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옥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작가는 독자를 탓하지도 않고 쓰는 도구를 탓하지도 말 일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맞는 독자가 있으면 그만이다. 또 작가는 언제고 어디서에고 어디에라도 쓰는 사람일 테다. 그런데 독자를 따라다니고 글을 쓰기 위해 어딘가로 가야 하고 어떤 시간에만 글을 쓰고 도구는 어찌해야 한다면 그런 작가는 볼썽사납다. 평생 글을 쓸 준비만 하다가 생을 마칠 각오가 아니라면 피할 일이다. 나는 역발산 기계세 하지 못한다. 산을 뽑을 만한 힘에다 세상을 덮을 기세를 갖고 있기는커녕 작은 밥상도 볼만한 배짱이나 기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작가다. 시인적 기질, 소설가적 기질을 말하면 늘 언급되는 풍문 같은 말이다. 그런 기준으로 하면 난 도대체 작가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작가 기질이란 오로지 어떤 경우에도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쓰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늘 각성시키기 위해 잘 쓰지도 않는 명함에 이 말을 적어놓고 있다. 쓴다, 또 쓴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에게 다짐을 두는 말이지만 작가는 오로지 쓰는 사람이고 자기만의 독자가 있는 사람이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문학은 문학이다. 자본주의가 크게 이르러 모든 것에 신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문학은 문학 고유의 영역을 지켜야 할 터이다. 나만의 독자가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각오로 작가는 작품에 힘을 더 써야지 글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릴 필요는 없을 터이다. 근데 젊은이들은 자꾸만 문학 이외의 것에 손이 가는 모양이다. 예전에 어떤 과자 광고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인 모양이다. 문학 외적인 것에 자꾸 손이 가면 문학을 그만두면 될 일이다. 내가 너무 나갔나? 네, 1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작가의 오랜 경륜과 글쓰기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철학들이 잘 배어있는 그런 수필집입니다. 고집스럽지만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있고 문학에 대한 애착이 구절구절 녹아있는 그런 수필집이기도 합니다. 남은 부분도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책을 구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책 읽는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